예, 안녕하세요. 조원섭입니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거창한 어떤 그 틀들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보다 실제 그 브랜드 하나가 이렇게 시장에서 좀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게 낮다가 좋은 기회를 만나가지고 시장에서 티핑을 해서 자리 잡기까지가 참 이렇게 운도 따르고 또 여러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특히 라이센스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본사의 어떤 노력들도 역시 이제 시너지가 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두 번의 티핑 경험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하나가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푸마라는 브랜드였습니다. 2002년도에 아마 그 월드컵 진행을 할 때 지금도 기억하죠. 그 안정환의 이렇게 마지막 그 키스. 예. 그 해에 푸마라는 브랜드가 200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연말에 1000억이 됐었어요. 되게 놀랍죠. 그러니까 안정환 씨의 효과도 엄청나게 컸었고 그때 이제 푸마라는 로고가 달린 티셔츠만 그 리오다를 27번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감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냥 못 팔 정도로 그 정도의 그 어떤 타이밍을 만나서 효과가 되게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 한 4년에서 5년 정도 푸마라는 브랜드가 저희가 어차피 라이센싱으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키워놨고 한 2천억까지 브랜드 성장을 했는데 본사가 좀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건물주께서 1층에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럼 대체로 그 권리금 없이 그 가게 빼라고 하시고 직접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로벌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나중에 이제 이슈를 알아보니까 구찌그룹에 이제 푸마가 매각을 준비를 오래전에 하고 있었는데 실제 라이센싱 중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던 그 한국 그 이랜드의 푸마를 그분들이 직접 직진출을 하면서 뭐 라이센스 피 정도 받던 거를 매출이 이제 2천억 정도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뭐 협상의 여지 없이 그대로 그냥 직진출을 해서 뭐 가슴 아픈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제 입장에서는 브랜드 마케팅을 했던 첫 브랜드이기 때문에 되게 좀 뭐랄까 이렇게 그 첫째 아들 혹은 첫째 딸 키우는 같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사실은 좀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야 내가 이 푸마 없이 어떻게 사나 할 정도의 애정을 가졌던 브랜드였습니다. 그냥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그 푸마 쪽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그 노래를 좀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원래 사회복지학 전공이었는데 뭐 저희 때는 크게 학교 신경 안 쓰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했었는데 그 노래 활동하면서 공연 꾸미고 무대 장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이게 이벤트를 하고 뭔가 컨셉을 가지고 전달하는데 되게 좀 재미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좋은 경험들 했었고 주로 홍보했었고 이제 유니세프라는 곳에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기도 가서 일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 돈을 모은다는 게 사람들 마음을 어떤 뭐 어린이나 이슈로 집중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좀 많은 것들을 배웠었고요. 푸마라는 브랜드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브랜드를 리뉴얼하는 풀 프로세스를 좀 동료분들하고 되게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브랜드 전략 관련돼 가지고 좀 정리를 하게 됐었고 뉴발란스라는 브랜드는 이제 2007년에 그 원래 한국 내에서 그 디스트리뷰터를 하시던 분들한테서 이랜드 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70억 정도였고 그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한 90억 정도가 누적 적자로 되게 힘들던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매장을 가면 어떤 상태냐면 그 가방이 한쪽 벽에 꽉 차여 있더라고요. 신학기 시즌도 아닌데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경영이 힘들어서 본사에서 이제 사입을 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가방 사입은 했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한 3시즌째 그냥 가방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신발이 2줄이 이렇게 그 랩핑이 안 된 상태로 있고 나머지가 다 랩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번 시즌의 새 신발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재고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브랜드가 이제 좋은 브랜드인데 이렇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90억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제가 모시고 있던 경영자께서 전체 반품을 받으시더라고요. 실제로 한 40억 정도 돈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받으시고 나서 새로운 상품을 이제 필업하면서 그렇게 브랜드가 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되게 막막했던 게 본사 미팅을 한번 갔는데 이제 푸마라는 브랜드는 이제 세일즈 미팅을 가면 그 이 방에 한 3배 되는 정도 방이 1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상품이었었어요. 뭐 신발, 의류, 액세서리, 그다음에 마케팅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그 정도가 됐었는데 뉴발란스는 이제 본사를 가니까 라이프스타일 최근에 이제 많이 파는 게 이제 우리 스니커류잖아요. 근데 라이프스타일 신발이 한 요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었고요. 이제 상품이 많았던 거는 러닝화는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실제 러닝화는 이 정도라고만 방을 한 2개 정도 할 만큼 러닝화가 많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2007년, 8년 정도의 러닝화는 그 40대 아저씨들이 달리기 할 때 신는 그런 정도의 용도였고 그 아직스가 압도적인 시장의 강자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키가 그때 우먼 뭐 시티런 이런 거 하면서 시장을 조금씩 열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이제 고민했던 바가 그러면 뉴발란스를 재런칭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푸마한테서 배운 게 뭐냐 같이 토론했을 때는 고객을 전환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좀 비슷했던 게 푸마는 40대 축구하시던 고객들이 신는 축구하신 브랜드였었어요. 근데 이제 20대, 10대들의 스니커 브랜드로 전환하자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다시 리스타트를 했었고요. 뉴발란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0대 아저씨들이 러닝할 때 신는 러닝화였는데 야 그러면 새롭게 오는 트렌드가 만약에 이 신발과 맞이한다면 20대들이 신는 스니커류로 다시 한번 바꿔보자 라고 좀 패턴을 반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되게 이제 운이 좋았던 게 신발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메가 트렌드가 있거든요. 뭐 어떤 거냐면 스탠 스미스류 아시죠? 컵솔이라고 해서 깨끗하게 된 가죽 신발, 뭐 테니스화 이런 것들이고요. 하나가 이제 뉴발란스나 사코니류의 그 러닝화로 되어 있어서 패브릭으로 된 그런 쪼그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 내에서 한 10여 년을 이렇게 주기로 해서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컵솔이 아주 대박이었을 때는 주로 어떤 신발 나오냐면 슈퍼스타, 뭐 스탠 스미스, 그다음 기타 등등 푸마에서 나오는 뭐 요즘에 스웨이드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푸마 스웨이드, 뭐 클라이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저쪽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조단 같은 농구화류, 맥스 같은 류가 시장을 아주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보면 패션에서 가장 재미난 게 지겹잖아요. 이 신발이 지겨울 때쯤 뭐가 나타나냐면 뉴발의 574, 그다음에 사코니의 재즈 이런 신발들이 이제 그 얼리 어답터들 사이에서 싹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푸마에서 뭐 TX 같은 유류. 그래서 그 2007년도 정도에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이제 이런 말씀 좀 그렇지 신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얼리 어답터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홍대 9번 출구 앞 이렇게 정해 있었어요. 그럼 거기 앉아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 중에 스타일이 좋은 분들이 뭘 신고 올라오냐에 따라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렇게 감지를 하는데 그때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야, 사코니 재즈가 많이 보이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코니 재즈라는 신발이 이렇게 물결 지어져 있으면서 유발처럼 생긴 신발인데 그 신발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나왔었냐면 그 부평 오거리에 가면 상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진들께서 일진이라 하면 이제 그 실업계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데 이 친구들이 패션 리더들이에요. 실제로 인플루언서고 이 친구들이 어떤 신발과 어떤 착장을 하냐에 따라 실제 전국 단위의 10대들의 패션들이 이렇게 좌우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조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인터뷰 쭉 해나가면서 찾은 핫스팟이거든요. 되게 의외죠. 뭐 압구정 뭐 이쪽이 아니더라고요. 10대들 패션은. 그래서 거기서 막 이 쪼거류가 티핑되는 것들을 봤었는데 그때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신발이 자기 발보다 한 사이즈 작게 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가락을 이렇게 하죠.
발가락 이렇게 하고 신발끈을 풀어가지고 텅을 이렇게 제치고 그렇게 신발을 작게 보이는 트렌드가 왔었는데 그 트렌드의 뉴발란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40대 러닝화에서 지금처럼 쪼그리로 전환을 하면서 급격하게 한 해에 한 3배 정도 성장하는 트렌드를 맛봤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했지만 현재는 그 아주대 경영대학원에서 그 코칭 MBA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이라는 영역이 이제 경영자들을 돕는 자문역 같은 역할을 하는데 브랜딩을 돕는 쪽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공부하신 게 얼마나 힘든지 좀 알고 있어서 야, 이때쯤 되면 다 주무실 건데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 깜짝 놀란 게 이제 눈이 반짝반짝 하셔가지고 체력도 좋으시고 열정도 넘어오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리브랜딩 핵심은 사실은 1번이더라고요. 내 브랜드가 가진 핵심 DNA가 뭐냐? 도대체 푸마는 어떤 브랜드고 핵심이 뉴발란스는 어떤 브랜드고 시장의 1등을 장악한 나이키는 어떤 브랜드냐? 이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매출은 일으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면서 이렇게 브랜드를 쌓아 나가는 작업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핵심적인 DNA가 있지만 토탈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국에서 비즈니스가 가능하거든요. 한국의 유통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그 나이키가 동네마다 있어가지고 한 3, 40평대 매장으로 있잖아요. 아마 해외에 나가시면 볼 수가 없는 현상일 겁니다. 그 한국에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리 유통 체계들이 90, 80년대 초에 이랜드 그룹에서 이제 패션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맥도날드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이 디폴트가 되어버려가지고 그 당당한 나이키조차도 한국에서는 그냥 요만한,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전투 모드의 작은 매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해외 나가보시면 나이키 타운 중심이에요. 이렇게 한 4층, 5층짜리 큰 타운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풋라커나 이런 데처럼 홀세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이렇게 40평짜리 매장이 있으면 비즈니스를 할 때 신발 장사만으로는 사계절 칠 수가 없죠. 사계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겨울에 이제 막 시작되는 다운 장사를 해야 되고, 봄이 되면 가방, 그 다음에 신발 갖다가 여름에는 이제 티셔츠, 그 다음에 가을하고 겨울에 간절기 및 다운 이렇게 하면서 1년을 사실은 버텨야 그 상권 내에서 이제 실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데, 뉴발란스 처음 시작했을 땐 신발밖에 없더라고요. 러닝화하고 일부에 쪼고. 그러면 토탈 브랜드를 확장하지 않았을 때는 매장 하나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비디오들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혹시 안 날까요? 네. 예, 일단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뉴발란스는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1906년에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102년 된 브랜드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치 서포트라고 해서 발에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는 현상을 편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만든 그 기술로 시작된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그 야구화라든지 그다음에 러닝화를 가지고 신발, 그러니까 스포츠 브랜드라기보다는 신발로 시작해서 스포츠화로 나아간 형태의 브랜드로 뉴발란스가 시작됐습니다.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댄 맥브라이드라고 하는 선수가 러닝 슈즈를 신었었고요. 그 트레킹화도 있었던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되게 미국적인 형태의 마케팅을 가지고 메이드 인 USA 이런 캠페인들이 뉴발란스에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다음에 320 슈즈,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등산이나 트레킹 쪽에 마운티니어링 슈즈, 그다음에 보통 뉴발란스의 러닝화가 그 코어가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의 신발들, 그다음에 이제 뉴발란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잡스, 그다음에 뭐 대통령의 신발 이런 990 이런 신발들이 되게 이제 아이코닉한 이 보시면 러닝화 할 때 이제 신고 있죠. 감사합니다. 빌 클린턴도 신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 퍼포먼스, 그러니까 러닝 할 때 신는 의류 외에는
본사에는 사실은 라이프스타일 요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브랜드였었는데 본사와 함께 이제 협업 작업을 하면서 라이프스타일 쪽, 그 다음에 러닝도 디자인 쪽을 강조한 브랜딩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뛰고 계신 분이 이제 뉴발란스의 러닝화 디자이너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개가 뜬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My name is Kyle Strack, and I'm a senior designer here at New Balance within the studio group. 나이키 하면 생각나는 그 페르소나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I'm Kyle, and I'm a shoe designer. 뉴발란스 본사 캠퍼스입니다. I took a pair of shoes that I had and I cut open the tongue and inserted a little plastic toy. And I tried to recreate a pair of Reebok pumps because my parents wouldn't buy them for me. And I also experimented with Nike Air. I took clear gummy bears and jammed them in the sole of a pair of shoes that I had. I think in the past I spent a lot more time in the sketching phase. Now, because I have a good idea of some of the things I'd like to accomplish, I'd much rather spend my time making prototypes and being very hands-on with the process. Because that way you can find out if your ideas really work and you don't have to wait around to see if what you design translates to the factory when it comes back. Excellent design to me is a design that kind of solves problems or a design that has a purpose. Maturing as a designer, in the beginning you're coming out of school and you're very into drawing and making sure that everything looks really good, and it's a very competitive environment. So you're always trying to be very visual. I think as time has gone by, I've really tried making my designs more purposeful, trying to seek out new materials, as well as processes, and try to do something unique within the footwear industry. World premiere. So the latest project I worked on was the 890 V2. This is a really good example of what I was talking about with performance design. There's nothing on this shoe that's gonna inhibit the natural movement of your foot. It's really lightweight. This is the signature shoe for Jennifer Behringer Simpson. She just won a gold medal at the World Championships in Daegu, and that's really exciting for our brand as well as American running because it hasn't happened in so long. This is my favorite color. We work with the color and trim team, and they put together a palette, and it was the boldest color I saw in the palette, so I chose it first right off the bat. I think New Balance has some really classic elements. A lot of that comes from the heritage of the brand. It's a brand that's never really strayed off the path of what its goals were, and things like domestic manufacturing and keeping jobs in the U.S. It's really a unique story.
what we're trying to do now is use that heritage, but really moving into the future, being really authentic as well as innovative. That really special handcrafted aspect you get to the shoes by making them in the US, and that saddle, which is that midfoot support element, the really large end logo, those things are starting to pop back up in a lot of the newer products as well, but done with really unique and innovative materials, processes, and colors. So you don't get that kind of classic feel from it, but there's something there that reminds you of the past. 이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핸드크래프티드에서 이제 수제 작업, 장인 정신, 또 헤리티지라는 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By working very hard every day and playing ping pong for before. 농구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탁구도 치고 있고요. There's a lot of young athletic people who work here. Everybody here has a passion for the brand as well as running. So to me, excellent is kind of a lot of that passion put to use. 그 이제 보여드린 영상을 가지고 있던 캠페인이 뭐였었냐면 엑셀런트 메이커라고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엑셀런트 메이커가 탁월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뉴발란스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 그러니까 그 장인 정신, 크래프트맨십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래서 조금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자기 영역에서 뭐 노래를 잘 만들어낸다든지 뭔가 생각을 가지고 탁월함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굳이 막 그 스포츠 브랜드가 엑셀런트 메이커라는 캠페인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까요? 관련해서 한번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뉴발란스라는 브랜드 컨셉을 먼저 좀 간략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발란스는 Our goal is to help you achieve you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취해낼 수 있도록 돕는 게 뉴발란스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스포츠 브랜드에는 경쟁이거든요. 아디다스 캠페인을 봐도 선수들이 막 뛰고 뭔가 경기를 하는 모습들이고요. 나이키는 말할 것도 없죠. 무조건 나이키는 신으면 위너, 1등 이런데 뉴발란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컨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I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컴피팅하는 그러니까 you, 당신과 또는 적과의 싸움 이런 컨셉이 아니라 그 나를 완성하고 나를 닦아가고 하는 I 메시지. 이걸 이제 뉴발란스의 창업자이고 또 뉴발란스 경영자분들이 항상 이 얘기를 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분이 윌리엄 라일리라는 뉴발란스를 만든 분입니다. 스포츠맨 같나요? 그러니까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랍니다. 예, 그리고 영국에서 오신 이민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필라이트라고 하는 나이키 창업자를 뵈면 모자를 쓰고 전형적인 서부의 아주 역동적인 분이죠.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근데 이게 수더분한 아저씨 같은 이분이 뉴발란스의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관심은 그 뉴발란스라는 신발을 통해서 발이 아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안함을 제공해 줄까, 이게 포커스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아치 서포트라고 하는 건데요. 서서 일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판매사라든지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분들이 이제 맞춤 신발을 맞추러 오는데 발밑에 이렇게 만들어진 아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도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딱 유력한 것이 그 닭들이 서 있는 이 세 개의 아치가 탄탄한 것을 보고 저렇게 만들면 어떨까? 라고 해서 그 아치를 처음 만들어서 신발에 적용한 게 이제 뉴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새로운 밸런스라고 만들어진 것도 이제 그것에서 유래를 하고요. 매장에 가보시면 이 르꼬꾸도 아닌데 왜 닭이 있지? 예, 그런 스토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아치 서포트가
닭이 가진 새의 발을 활용해서 발을 잘 버티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의 페르소나를 보면 되게 우호적인 그렇게 생겼죠. 되게 성실하신 또 공익 그다음에 장인 정신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창업자가 가진 페르소나나 캐릭터가 브랜드에 그대로 사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자면 브랜드가 가진 DNA하고 시장 티핑의 기회가 만나지면 사실은 브랜드가 새롭게 구축되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먼저겠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운이 따르고 기회가 오면 쫙 하고 이제 브랜드는 한번 성공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 나갈 때 조금 이제 유식하게 이제 경영의 구루들이 이야기했던 핵심 에센스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뉴발란스가 리브랜딩 했을 때 관점을 7가지로 볼 건데요.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 철학자분께서 혁신이라는 게 일어날 때는 보통 이 7가지의 요소 중에서 한 가지 혹은 2가지, 운이 좋으면 서너 가지가 합쳐졌을 때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이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고 할 때는 시장을 판도를 뒤집는 어떤 혁신과 티핑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예기치 않은 상황, 예기치 않은 성공과 실패라고 해서 예상 밖의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고객의 수요랑 시장의 공급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생길 때 뭔가 채워주면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프로세스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할 때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요. 산업과 시장이 막 변할 때, 지금 같은 시절이죠. IT에서 뭐 AI라든지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다음 인구 통계적 변화. 요즘 한참 떠들잖아요. 노년 인구는 늘어나고 아이들 출산은 줄어드니까 아이들 관련된 산업들은 되게 극단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아주 고급 산업들은 유지가 되지만 뭐 중가라든지 이런 쪽들은 되게 어려워지죠. 그렇지만 실버 산업에는 무한한 경쟁력이 있죠. 또 이 특히 오팔게티로 이 대변되시는 이렇게 베이비부머 세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출 여력이 있으시면서 되게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예. 그다음에 저희 같이 이제 40대, 50대 분들 같은 경우도 20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체형에 맞는 그런 니즈들이 이제 있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사실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식의 변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던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위드 운동 같은 것들은 여성의 권익이나 사회 활동들이 더 확장이 되면서 여성들이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하고, 또 남자분들도 그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바뀌면서 이렇게 성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남자분들이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스타일 좋은 남자분들도 많고, 여자분들도 되게 보이시한 그런 모습들이 그냥 또래 여자분들만 좋아하셨는데, 새로운 또 스타일로 자기만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생각이 바뀌면 그 안에도 이제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있다고 하고요. 새로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내에서 이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없었던 사람에 대한, 자연에 대한 지식들이 늘어나면서, 예를 들면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고, 또 태풍이 이렇게 강력해 지는 건 어떤 이유고 하면서 이게 에코 프렌들리 관련된 제품들이나 산업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으로 한번 뉴발란스를 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아치 서포트의 닭이죠.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 안에서죠. 유레카했던.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쪼고의 트렌드하고 컵솔의 트렌드가 막 교차를 하는 시기에, 그 시기가 아마 2007년, 8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핑보드를 잘 준비해가지고 쪼고라는 큰 트렌드를 덜커덕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처음 시작이 됐던 예기치 않은 성공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알면 나이가 좀 들었다는 패밀리가 떴다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이분이 김종국, 이분이 이제 이효리 이렇게 됐는데, 둘이가 막 투닥거리면서 이제 옆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신발 브랜드 PPL 할 때는 앞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서성거리면서 이 신발이 보이고 막 뒤에서 이렇게 엎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뉴발란스의 발렌타인이라는 574입니다.
그래서 발렌타인이 될 때 그냥 끈에다가 이렇게 하트가 들어가는 건데 한정판으로 나와가지고 한 2,000쪽 정도는 팔렸던 신발이에요. 그런데 이제 쇼리가 참 여러 브랜드를 살렸는데 이때도 이제 저희를 살렸어요. 이 신발 신고 나오면서 한 주에 5,000족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예기치 않은 성공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이효리가 나와서 이것도 보여줬는데 이효리가 욕을 했냐? 욕을 안 했냐? 이게 또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실검 1위로 올라와서 이제 이효리라는 키워드 때문에 이 장면하고 이효리가 욕을 했냐 안 했냐가 막 얽혀가면서 이 장면 자체가 이제 실검으로 엄청 뜨게 되니까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이 신발을 막 주목하고 특히 10대들이 이제 엄청 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불꽃 쫙 튀면서 계속해서 분위기가 이어나가져서 한 150억대로 되던 게 700억대까지 한 해에 티핑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일치의 상황입니다. 생산과 분배 프로세스 불일치 혹은 고객 행동의 불일치인데요. 이제 뉴발란스가 좀 특별한 게 뉴발란스는 발포개 사이즈가 있습니다. 보통 신발들은 이렇게 앞뒤 사이즈만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발 사이즈는 왜 길이만 있어야 하지? 발 넓이도 사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칼발, 또 평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발이 되게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뉴발란스가 관련된 보통 신는 신발이 이제 2E라는 신발인데 일반적인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 이렇게 얄쌍하게 날렵하게 보이는 게 D거든요. 근데 유발 신발을 해서 어떻게 편하네? 라고 느끼시는 게 이 발볼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아시아 사람들의 발이 좀 앞이 좀 평평하고 넓은 발인데 이것 때문에 뉴발란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뭔가 불일치 상황들을 이제 매칭하면서 새로운 포지션을 가지게 됐고요. 또 뉴발란스 신발은 스니커인데 왜 옷은 러닝 의류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뉴발의 신발을 사러 오시는 10대, 20대가 그분들이 아무리 트렌드가 좋다고 해도 러닝 의류를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신발하고 잘 매칭이 되는 컬러 매칭이 된 티셔츠라든지 또 푸마 때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의류들을 매칭을 한 형태로 토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브랜드 확장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10대, 20대 고객들이 찾고 있는 라인들을 이제 이 관점에서 불일치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매칭을 시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아이폰하고 뉴발란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아이폰하고 이제 나이키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아이폰에 나이키의 그 러닝 앱이 아이폰하고 이제 연동이 되죠. 근데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하고 뉴발란스는 관련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되게 최상주의자입니다. 가장 탁월한 1등의 것만 입고 미니멀하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입고 있는 청바지가 저 501 청바지죠. 예, 저쪽 리바이스의 501만 입고 신발을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990이라고 해서 990 스타일의 회색 신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그 장인들이 만들었는데 99%의 완성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고 메이드 인 USA를 반드시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완벽한 에너지가 들어간 신발이라는 뜻으로 만들었는데 이 신발만 신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세이 미야키의 이 터틀넥. 그래서 보면 딱 기억이 나시죠? 안경 끼고 머리는 뭐 대충 하고 까만 터틀넥에 501 청바지에 뉴발란스의 990 신발. 이게 딱 아이코닉한 잡스의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잡스가 옛날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아이폰이 한 3년 정도 딜레이 됐었죠. 3년 정도 늦게 해서 2010년도에 폭발적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스티브 잡스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제 미디어 이슈가 됐었어요. 뭐 아이폰 나올 때 그쪽에서 키노트 스피치 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잡스가 심지어 입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잡스는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라이프스타일이 뭔가 할 때 잡스의 이것도 스토리가 나오면서 뉴발란스를 잡스가 신고 있다. 그러니까 잡스의 모든 것을 담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 무려 신발이 23만 9천 원짜리거든요. 그거보다 비싼 신발들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인 PPL도 아니었는데 잡스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가 갑자기 뉴발란스에 쫙 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 정도는 신어줘야 뭔가 혁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예기치 않게 산업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만나게 됐던 그런 복이 있었죠.
그다음에 되게 재미났던 게 혹시 얼리 모자리티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이게 저희가 이제 확산 곡선이라고 해서 IT 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 내에서 대박을 치냐, 티핑을 하냐를 따질 때 이렇게 확산 곡선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게 보통은 이제 이노베이터라고 해서 처음에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약 한 0.1%,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거를 먼저 사용하는 얼리 어답터들이 약 한 4%, 5%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그 얼리 어답터들하고 대중 사이에 그 간극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틈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캐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탁 넘어서 대중들이 막 그거를 소비하기 시작하면 아이폰과 같은 그런 독특한 상품들이 이제 대박을 치게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대부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중 마케팅, 뭐 PPL을 한다든지 혹은 뭐 그 프로그램을 스폰서십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중한테 많이 이제 노출시키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바이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 얼리 머저리티가 왜 많이 늘어났냐 하면 원래 얼리 어댑터들이 소비하는 정보들을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뭐 온갖 블로그라든지 또 잡지의 컨텐츠들이 일반 대중 중에서 좀 그 이런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 대중에게 확장이 되면서 얼리 어댑터들만 소비하던 요만큼의 수요가 얼리 머저리티라는 이만큼의 수요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난 게 이게 이제 옛날 많이 봤던 이제 신발 중에서 체리 블러썸이라는 신발이었는데요. 한정판 발매를 이때 했습니다. 근데 몇 쪽이었을까요? 한정판. 만족 한정판이었습니다. 처음에 보통은 운동 한정판이면 100쪽, 300쪽 이랬었는데요. 이제 타겟 자체가 그 컬렉터나 수요가 작은 분들이 아니라 그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얼리 머저리티를 대상으로 한 조금 센 대중 신발이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현상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만들어진 고객들에게 새로운 인구 통계적인 또는 산업의 변화에 따른 한정판 제품들이 성공을 해서 실제 한 시즌에 막 만족식 판기 쉽지 않은데 두 개의 아이템들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성들이 막 운동을 많이 대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요가도 하고 또 러닝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할 때 뉴발란스에서는 원래 모델 스폰서십을 하지 않는데 이제 막 그 김혜나가 은퇴를 하고 나서 글로벌 브랜드를 막 찾게 될 때 김혜나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분이 그 지지하는 팬층의 한 75%, 80% 정도가 여자분이더라고요. 20대 후반, 30대 여자분들이 김혜나를 생각하면 글로벌 리더고 또 여성으로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의외로 남자분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이런 팬덤에 들어있지는 않은 독특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십을 하면서 새롭게 여성 라인들을 확장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 기술 같은 경우가 뉴발란스의 슈즈를 접목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도버 스트리트 마켓이라고 이제 일본에 가면 유명한 편집샵이죠. 여기서 한정판 발매할 때 574 신발에 기능적인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겉은 되게 클래식하지만 경량이고 또 아주 그 기능적인 것들이 가미된 신발들을 계속해서 이제 융합해 나가는 활동들을 뉴발란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에서 티핑할 때는 브랜드 DNA가 뭐지? 라는 거 하고 시장의 티핑 기회가 뭐지? 그 티핑 기회가 만나면 그러면 이제 브랜드가 구축이 되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었는데요.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마케팅보다는 상품 자체를 좀 고집스럽게 만들어내는 장인 정신과 아까 말씀드린 아이밸류 그 다음에 스타 마케팅보다는 훨씬 소비자들이나 그냥 본인들이 좋아서 철학적으로 신는 그런 포뮬러를 통해 가지고 브랜딩이 구축됐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 뉴발란스의 광고에 이제 우리가 아는 얼굴이 나온 건 김연아 씨가 유일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본인이 어떤 그 운동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 아마추어리즘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브랜드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분이 항상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글로벌 PPL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런칭할 때는 더더욱 잘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신발 아까 메이드 인 USA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국에서 만들어진 신발들을 또 가장 퀄리티 있게 했다고 해서 이 990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신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상당히 미국적인 소박한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광고에 나오죠. 이 뭐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무슨 뭐 조단이란 이런 사람을 쓰지 않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뉴발란스를 대표하고 더 아주 미국적이고 또 백인 중심의 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상상해 보시면 이제 나이키가 도대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 누가 주요 소비자를 한번 그려보시면 보통 저희가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 리서치를 할 때 그룹에 이렇게 묻거든요.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저 문이 있는데요. 저 문을 열고 나이키라는 사람이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요?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냥 생각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심플한 복장에 나이키 슈즈를 운동화를 신는. 아, 그렇죠. 좀 되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피팅하고 나이키 운동화 신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시네요. 또 혹시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흑인 농구 선수. 아, 그렇죠. 흑인 농구 선수. 그렇죠. 또 어떤 모습이 혹시? 검은색으로 된 예. 그 조깅 그 쫄바지 같은 거 예, 에다가요. 예. 그렇게 하고 귀에다가 뭐 꽂고 사는 운동화 신고 들어오는. 아, 그렇죠. 여자분들이 이제 딱 러닝할 때 이렇게 딱 헤드셋까지 쓰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혹시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 런닝하다가 약간 러닝복 차림의 음, 남자가 음. 생각날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라이프스타일 쪽 이미지보다는 뭔가 운동을 되게 잘할 것 같고, 그다음에 되게 뭔가 이렇게 엘리트 같은 느낌들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나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미지가 있는지 는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저기서 이제 푸마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예. 혹시 푸마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컬러풀한. 아, 그렇죠. 나이키보다 조금 더 더 컬러풀한 이미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사인 볼트 보면 그죠? 입었을 때 노란 거 입고 뛰고 막 이러죠. 혹시 푸마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뒤쪽에. 마라톤 선수. 네, 마라톤 선수. 혹시 옆에 분? 아무 이미지가. 네, 사실은 아까 이제 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 문이 열리는데요. 이제 뉴발란스라는 사람이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좀 교육을 시키고 나서 해서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조사가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반팔티 입고 청바지 입은 평범한 사람. 네,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이미지가 많이 네, 맞습니다. 이게 뉴발란스는 그냥 담백합니다. 클래식하고 담백하고 딱히 신발이 뭐 튀거나 그러지 않은데 어디에나 되게 잘 어울리고 편안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한 워딩이 있는데 테크니컬 핏, 이모셔널 핏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편안하게 맞춰주는 그래서 딱히 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느낌들이 정확한 게 그 브랜드들이 자기 DNA를 막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나이키는 죽어도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윈도우를 잘 기억해 보시면 거기 뭐 이렇게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캠페인이 1년에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 새로운 테크니컬한 걸 보여줍니다. 1년 내내. 근데 그 신발이 많이 팔리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의 코어 DNA를 이노버티브한 테크닉이 우리한테는 항상 있어 라고 나이키는 그것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이제 있으신 거죠. 러닝하는 여자분, 그 다음에 막 그 조깅하는 남자분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푸마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이게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아주 패셔너블한데 운동을 되게 잘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 근데 운동하는데 폼만 좀 잡고 싶어 이런 사람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패션계에 있어서 스니커로 좀 튀는 운동화 신고 싶은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렇게 또 자극적으로 얘기해 보면 원래 푸마가 이제 티핑을 할 때 푸마 컨셉 자체가 스포츠, 패션, 라이프스타일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푸마라는 특성을 잘 받아들인 게 게이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가면 이제 레인보우 스트릿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게이 분들이 패션 리더로 많으신데 그분들이 처음에 독특한 이 푸마의 스타일, 컬러풀하고 그다음에 축구화 같은데 이렇게 스터 들어가서 뽕이 떨어지면서 위쪽에 아주 컬러풀한
그 신발을 신고 있는 그런 새로운 스타일들을 얼리 어답터로 받아들여서 그들만의 어떤 독특한 스타일들을 푸마에 이렇게 실어서 푸마라고 했을 때 되게 패셔너블한 스포츠 이런 것들로 포지셔닝 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우사인 볼트 같은 친구들도 되게 장난스럽죠. 퍼포먼스 되게 잘하는데 맨날 이제 은퇴하고 나서 클럽 가고 막 사고 치고 막 이러는데 좀 그런 아웃사이더들의 컨셉들이 이제 그 브랜드에 있습니다. 근데 뉴발란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스타일 좋거나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근데 되게 자기만의 어떤 탁월성을 추구하거나 또는 내가 가진 은근한 멋 이런 사람들이 이제 뉴발란스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주 실무적인 거고요. 저에게 상상하실 수 있는 거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을 때 뉴발란스 본사 갔을 때 라이프타임 신발이 그냥 이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신발만으로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베이직하게 늘려갔습니다. 먼저 신발의 요소를 의류, 잡화 디자인에 적용하면서 한 가지 덩어리 컨셉 상품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이걸 이제 훅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발의 어떤 요소들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칼라 있죠. 회색 칼라. 혹시 회색 칼라의 신발을 많이 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죠. 대부분 이제 검은색 혹은 좀 컬러풀한 이런 색깔인데 그 회색 컬러는 뉴발란스의 아이코닉한 컬러입니다. 왜요? 블랙과 화이트의 밸런스거든요. 그래서 이 회색 신발 아이코닉하게 쓰는 게 뉴발란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회색이라는 컬러를 활용해서 훅업에서 회색과 관련된 매칭이 잘 되는 뭐 맨투맨이라든가 위에 티셔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또 유독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쁘다고 사는데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소비를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컬러를 얼라인하거나 또 디자인 디테일들, 예를 들면 이게 러닝화잖아요. 그래 밤 되면 이제 3M 스카치 라이트로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러닝할 때 위험하니까. 그럼 이런 스카치 라이트 포맷 같은 거를 패치로 붙이든지 해서 러닝화라고 하는 디테일 요소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 미국의 무슨 뭐 뉴욕을 가나 어디를 가나 스토어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하나의 스토어로 그냥 홀세일로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미국 가시면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실 때 보통 제일 큰 데가 풋라커잖아요. 풋라커 가서 어떤 한 브랜드의 신발이 쫙 한 줄로 있다. 아, 그러면 아, 얘네가 1,000억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줄 들어가면 1,000억, 두 줄 들어가면 2,000억. 미 전역에 뿌려지면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혹시 나이키가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20조. 20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푸나카 가면 절반이 나이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직관적으로 이제 나중에 비즈니스 하실 때, 아, 뭐는 뭐 하실 때 그렇게 좀 보시면 또 재미있습니다. 근데 뉴발란스 같은 경우가 약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편차들이 좀 심하지만 한 뭐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한 두 칸 정도는 차지한, 그러니까 두 줄이 아니라 두 칸 정도는 차지하고 뉴발란스 매출이 전 세계에 걸쳐서 한 3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빅5 정도는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리테일 스토어 같은 것들을 오픈하면서 새롭게 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영상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되게 클래식하죠. 저기 바르셀로나에 있는 원래 전통적인 스트릿에 있는 것들을 그냥 리노베이션해서 만든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신발들 되게 클래식한 것들을 박물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었고요. 이 양반이 밥 네빌이라고 해서 이제 아디다스 리테일을 책임지는 분인데 뉴발란스 와서 이제 새롭게 뉴발란스의 브랜드 DNA를 해석해 나가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 쭉 보시면 이 퍼포먼스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뉴발란스의 크래프트맨십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제작 과정을 보여주면서 메이드 인 뭐 UK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experience. 그다음에 퍼포먼스 신발들, 그다음에 히스토리 월, Is launching a special limited edition.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정판 제품들, 스니커 시네즈 하는 것들도 매장에서 쭉 발매를 하고요. And you can see here a reference there to Barcelona and 47 being Yeah. the number of our location here on the street. Made in UK. 예쁘죠? 되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신발입니다. I'm sure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be keen to get their hands on. We've got one of our New Balance excellent makers, Ossian, who's creating a piece of work. 그다음에 이런 아티스트한 것 중에서 되게 크리에이티브하지만 좀 세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잘 표현을 합니다. 사장님, 부사장님. DJ도 별로 쿨하지 않죠? 예. 착하게 생긴 스텝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훅업을 해서 전체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이 컨텐츠를 가지고 하나의 매장으로 이게 작건 크건 꾸며서 가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뉴발란스 스토어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홍대입니다. 홍대 가면 이제 신발 툭 튀어나온 거 있죠. 되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상적인 큰 대형 매장인데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뉴발란스 매장입니다. 그만큼 글로벌에는 신발에 집중된 게 있는데 이제 한국에 이랜드가 들여와서 이제 퍼포먼스, 라이프스타일, 의류 신발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최초의 그 우먼스 스토어가 강남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그 출구 나가시면 대형 스토어에 이제 여성 라인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뉴발란스 우먼 한국에서 전개한 겁니다. 귀엽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이런 3M 스카치라이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브랜딩, 러닝 브랜드 표현을 하고 있고 보통 우리가 많이 아는 그쵸 뭐 롱다운 나오면 롱다운 해야죠. 그다음에 티셔츠 나오면 티셔츠 해야 되고 하는데 차별화되는 작은 포인트들을 찾아가면서 되게 많이 대중적으로 팔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김혜나 씨하고 같이 해가지고 카테고리 익스판션을 해서 여성 라인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보통 그 패션 사진 보면 톤앤 매너가 있잖아요. 고통스럽지 않죠. 막 나이키는 막 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막 싸우는데 이분들은 편안하게 즐기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뉴발란스의 핵심이 나의 탁월성을 찾지만 이 고통스러운 경쟁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지만 같이 함께 균형감 있게 운동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포인트입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강남 매장이죠. 네, 강남에서 기억나시죠? 최초의 우먼스 스토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뉴발란스 키즈 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키즈 신발만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뉴발란스 좋아하시던 분들이 한 30대, 40대 딱 들어가시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입으시는 수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우리 사랑이가 뜰 때인데 이제 겨울에 딱 시작해가지고 브랜드 런칭 3년째 800억까지 브랜드가 전개됐던 사례입니다. 이제 키즈 매장이죠. 네, 요 어른들 신발을 그대로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애기들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랜드를 표현할 때 그 브랜드 DNA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시장 넘버1과 시장 넘버2와 나를 이렇게 비교할 때 그 되게 나의 포지션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딩들을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 이게 브랜드에 제한하는 가치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나이키로 놓고 본다면 나이키는 이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승리. 그다음에 아디다스는 컴피티션. 그러니까 선수들 간의 경쟁. 그러니까 나이키는 나는 경쟁 안 해. 나 무조건 1등이야. 이거고요. 아디다스는 나는 선수인데 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이퀴프먼트가 난 필요해. 이거고요. 그다음에 저기 푸마는 예전에 어떤 포지션이었냐면 푸마는 되게 스타일링이 좋아. 이거였습니다. 스타일링이 좋아.
퍼포밍 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게 연기자처럼 나는 무대에서 서는 것처럼 운동할 거야. 그 다음에 그 reason why라고 해서 그러면 니네가 얘기하는 그런 가치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스타입니다. 스타 플레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많은 선수들의 스폰서십을 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선수들이 많이 신는 거하고 스타 플레이어가 신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스폰서십을 가만히 보시면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스폰서십은 얘네가 다 합니다. 아디다스가. 그러니까 나는 전 종목에 걸쳐서 전문가야 이렇게 뜻이죠. 나이키는요. 주로 1등 팀이나 1등 선수 스폰서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푸마 같은 경우는 스폰서십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튀는 사람들을 스폰서십 합니다. 뭐 옛날 안정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폰 아시나요? 축구 잘하시는 이탈리아의 이제 골키퍼인데 그런 좀 잘생기고 좀 괴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스폰서십하죠. 옛날에 있었죠. 이천수 이런 친구들 푸마가 이제 스폰서십해서 망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퍼스널리티는 보면 이쪽은 되게 그 창의적이고 디자인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푸마의 퍼스널리티고요. 여기는 되게 뭔가 강력하고 스트롱하고 그다음에 자기 확신에 컨피던트한 사람들. 또 이쪽은 별로 유머 감각 없지만 되게 참 묵묵히 운동하고 진짜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그 진짜 스포츠맨 같은 사람들. 그런 형태의 퍼스널리티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에센스는 이런 것들을 표현해낼 때 어떤 식으로 그 코어를 잡아가냐 하면 나이키는 파워. 그러니까 광고 하나를 할 때도 막 어마어마하게 빅플레이를 다 쏟아가지고 파워풀하게 하고 그 시티런 같은 대회 하나를 해도 진짜 빵빵하게 하죠. 파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센스 얘네들은 보면 그 컴피티션 아까 말씀드린 경쟁이라는 걸 놓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북경올림픽을 초대받아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엄청 궁금했어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하면 이제 스포츠 브랜드들 간의 대전이 일어나거든요. 도대체 이번에는 어떤 게임을 할 거냐. 그러니까 아디다스는 뭐 일단 올림픽 스폰서십이니까 그냥 전문 용어로 아도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경기장과 이쪽엔 다 아디다스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올림픽 협회랑 해가지고 그 경기장 5km 이내에는 아디다스 외에 어떤 스포츠 브랜드도 막 이벤트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그 엠부시 마케팅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게릴라 마케팅을. 그러면 도대체 나이키는 어떻게 했지? 없는 거예요, 거리에. 와, 근데 앞불사. 쇼핑몰에 들어가니까요. 쇼핑몰 중앙에 다 나이키의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놨을까를 보니까 막 농구를 하는데 중국 팀의 선수가 막 이렇게 덩크슛을 하는데 미국 팀이 막 이걸 막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중국 사람들이 이기고 근데 나이키를 입고 있고 미국 사람들도 나이키를 입고 있고 그런 식으로 소비자 접점에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이런 스포츠 접점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이키는 결국 그 위너라고 하는 표현을 중국인의 관점에서 쇼핑몰에서 표현을 하고 있었고 아디다스는 스테디움 전체를 장악하면서 이제 본인들을 그 컴피티션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푸마는 뭘 했을까요? 한 명, 우사인 볼트. 예. 우사인 그 자마이카 스폰서십 우사인 볼트 가지고 되게 이 무대처럼 자기를 즐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UR라고 하는 게 그러면 고객을 어떻게 정의하냐? 이제 요 나이키에서는 위너라고 정의합니다. 승리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서는 플레이어라고 정의합니다. 당신은 아디다스를 신으면 선수예요, 선수. 프로 선수처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푸마는 퍼포머라고 합니다. 당신은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처럼 멋있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이 경쟁 전략, 컨셉에 있어서의 경쟁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정렬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브랜드 매뉴얼도 사실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좀 포인트가 됐을 때 여기에 유아 당신은 아주 엑셀런트한 아마추어예요 라는 걸 포지셔닝 했고요. 퍼스널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인텔리전트, 그러니까 되게 지적이고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하나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에센스는 장인정식, 크래프트맨십 이런 걸 넣었었고요. 프로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 리얼 프로덕트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제품에 집중하는 마케팅들을 하면서 조금씩 튜닝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제가 되게 애정하는 옥상 달빛 이런 친구들도 이제 신발 스폰서십을 했었고요. 아무도 안 보지만 브랜드랑 알라이먼트가 되는 사람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러닝 대회 같은 걸 할 때 그 마케터들은 그런 거 예민하게 보거든요. 나중에 이제 애프터 파티 하잖아요. 애프터 파티를 어떤 장소에서 어떤 가수를 데리고 어떤 컨셉으로 하냐가 브랜드를 사실 표현하는 건데 나이키는 주로 이제 오후에 뛰어가지고 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클럽 파티 같이 합니다. 타이거 JK 불러가지고 압도적으로 하죠. 근데 뉴발란스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 8시에 모여가지고 조깅처럼 뜁니다. 조깅처럼 뛰고 나서 다 뛰고 나면 11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피크닉처럼 뭐 그랜드 민트처럼 쫙 모여가지고 이적 부르고 좀 이렇게 좀 싱어송라이터 같은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되게 B급 정서를 가졌지만 싱어송라이터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계셨어요. 형돈이와 대준이라고. 그래서 올림픽대로가 마케어를 그때 초연을 했었는데 10,000명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위트 있고 그다음에 뭔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소풍처럼 그래서 밤과 낮을 대비하고 그다음에 가수들도 힙합과 이쪽은 뭐 그런 뭐 모던 락이나 이런 쪽을 대비해 가지고 마케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그 뉴발란스가 시장에서 막 기회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브랜드 DNA를 가지고 티핑했던 좀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뉴발란스 관련돼서 좀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한두 분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간단한 리테일 체험 또 별점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예, 먼저 드셔서. 몇 년 전에요. 예. 정말 뉴발란스 그 운동화 막 가방 이런 거가 중고생들이 엄청 좋아해요.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예. 네. 근데 이제 현재는 저도 이제 아들이 그쵸. 중학생이라 예. 이렇게 그 아들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보면 그쵸. 그 친구들의 조금 트렌드를 알수 있죠. 읽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면 한동안 막 뉴발란스를 되게 좋아하다가 그렇죠. 아디다스 아까 스탠 스미스 네. 말씀하신 그걸 또 한동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쵸. 시리즈들을 그러더니 뭐 퓨마 좋아하고 이러더니 지금은 중고생들은 뉴발란스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현재 뉴발란스가 그때 한참 중고생들이 좋아했었을 때 매출하고 예. 현재 매출하고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중고생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출은 뭐 여전히 상승 곡선인지 궁금해요. 예,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보통 브랜드가 상승을 할 때 이제 특히 스포츠 브랜드 같은 경우는 10대를 먼저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애들 사이에서 되게 가지고 싶어하는 브랜드로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리스크가 있는 게 10대들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진 형님들, 누님들께서 바꾸면 뭐 데상트로 바꾸거나 옛날에 그 있었죠. 그 노스페이스 잠바 다 바뀝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티핑을 할 때 예를 들면 한 뭐 600억에서 1000억대까지는 10대를 막 공략하지만 이때 20대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브랜드가 이제 꺾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대를 전환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10대의 원업이기도 하고요. 30대, 40대의 추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대들은 대학생처럼 스타일 입고 싶어 하고 30, 40대들은 젊은 척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 20대 중반하고 후반에 브랜드가 안착을 하게 되면 이분들하고 한 10년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한 1000억대에서 2000억대까지 작업한 게 이제 20대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냐를 가지고 가고 또 이쪽 10대들한테는 그래도 폭발적이진 않지만 유지하는 전략으로 가서 한 2000억 정도까지 갔었었고요. 그 다음에 2000억 정도에서 4000억까지 가는 모멘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 라인도 만들고, 그 다음에 키즈 라인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로고를 붙이면 팔 수 있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쯤 되면. 그럼 이제 로고를 붙인 상태에서 아무 상관없는 신학기 가방,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전체 비즈니스에서 한 30%가 패딩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트렌디한 뭐 롱 패딩 또는 뭐 어떤 뭐 경량 패딩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게 해서 매출 중심으로 이렇게 브랜드 로고 플레이를 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이 한 4,5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브랜드가.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템이 성공하냐 마냐에 따라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단계는 그 브랜딩, 그 넘버 3로서의 브랜딩을 좀 확고하게 한 상태에서 계속 이 브랜드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상품 제안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 이제 많이 뜨는 브랜드가 이제 약간 30, 40대 사이에서는 스파이더라고 데상트처럼 생긴 이렇게 검이 붙은 그런 브랜드도 많이 팔리고 있고 여전히 데상트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뜨고 있는 브랜드 중에 일부 매니아들이 이제 언더아머 이런 거 좋아하시고. 예. 근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통 갑니다. 그래서 요것에서 한번 실패하면 한 옛날에 뜨거졌던 브랜드들 많죠. 카파 이런 브랜드들. 확 푹 이렇게 되거든요. 항상. 최근에 또 엄청 올라온 게 필라죠. 작년부터. 필라의 이렇게 투툼한 신발들, 필라의 깨끗한 신발들. 근데 필라 역시도 이제 매장하고 실제 티핑 제품이 좀 달라요. 매장 가면 항상 또 어머님들 계시죠. 어머님들 옷 많이 계시고 신발은 이제 편집샵이나 온라인 통해 가지고 깔끔한 신발들 팔리고 이러면 이제 이게 또 훅 꺾어지면 이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통합하느냐 이 이슈도 되게 브랜드 비즈니스는 중요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예. 사실 비슷한 질문. 그러셨어요? 예,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뉴발란스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내 브랜드 DNA를 좀 경쟁 전략에서 해석을 하고 브랜드를 어떻게 아까 7가지 시장에서 혁신한 7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기회를 찾아서 갖고 이걸 어떻게 확장시켰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브랜드 리테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케이스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그 브랜드 리테일을 체험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심플하게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기억나는 가장 멋진 매장이 어디세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혹시 이번에는 그 카메라 보시는 두 분이 계신데 예, 훅 하고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저기 뭐 여행을 가시거나 쇼핑 가셨을 때 제일 기억나는 멋진 매장이 혹시 어떤 브랜드 매장이셨어요? 뭐 아니면 편집 매장이라든지? 갑자기? 예. 아니면 뭐 온라인 쪽 편집샵도 괜찮습니다. 아무 매장이나 예, 그럼요. 예. 빅토리아 시크릿 이쪽도 괜찮습니다. 예. 그냥 그 일본에 오렌지 스트리트에 갔는데 네. 옷이나 막 접시나 그런 인테리어 소품을 같이 파는 그런 매장.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같은 거네요. 어떤 게 되게 기억이 나셨어요? 매장 들어가셨을 때. 소품놀이랑 옷이랑 거기에 톤을 잘 맞춰놓는. 톤을 잘 맞춰놓은 기억이 확 나셨네요. 그 톤이. 혹시 옆에 계신 여자분은 어떤 매장이? 예, 카메라를 보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혹시 그러면 어떤 매장이 좀 기억이 나세요? 좀 매장 안에가 생각나는 것보다요. 음. 바깥에 그냥 음. 보이는 그렇죠. 두산공원 사거리에 그 킹콩 걸려져 있는 예. 그런 게 저는 생각나요. 그렇죠. 매장 자체가 되게 오브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기억이 확 나는 게 있죠. 그래서 한창 때 무슨 아버크롬비나 홀리스터 같은 거 가면 막 하고 뭐 성 하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청담동 가서 보면 이 건물 자체를 되게 차별화해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야. 이렇게 매장 자체로. 이제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아주 클래식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아쉽게도 자막은 없습니다. Hi, I'm Steve Jobs, and I'm here at Tyson's Corner Mall in Virginia, right outside of Washington. 최초의 애플 리테일 스토어를 키노트하는 Wood 장면입니다. barricade we built in front of our first retail store that's going to open in 6 days. Now, nobody's seen inside here yet, and I'd like to take you inside for a secret little private tour, so come on in. Now, this is our store. And the store is divided into 4 parts. The first quarter of the store has our home section with great home and education products. 여기 이제 아이패드나 홈 앤 에듀케이션 프로덕트가 이쪽에 있고요. With all our great pro products. Air
Every product we 그 다음에 make is in this first 25% of the store. You see the whole 맥 시리즈 이쪽에 놓여 있고요. So come on over here, let me show you what we got going in the home section. Here's our newest iBook. We've got iBooks on display. Most of the products are running self-running demos, but you can just walk up to them and start using them for anything you like. 실제로 이것들을 막 사용하기 위한 좋은 환경들을 지금도 그렇지만 애초부터 만들어 놨었죠. So you can just pick these up and see what it's really like to have wireless connection to the internet. Literally half the store is devoted to solutions because people don't just want to buy personal computers anymore. They want to know.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매칭을 시켜놨죠. Chosen to feature now are music, movies, photos, and kids. You can bring your kids into our store and they can just sit a spell, play their favorite games, and 아이들 와서 게임도 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이 90년대 초반이거든요. We decided carrying our own product wasn't enough. So we're carrying 그래서 매칭이 되는 다른 브랜드의 상품들도 같이 입점을 시켰습니다. cameras, 카메라, 6 MP3 players, and 6 handheld MP3, 그다음에 이런 You 것들. come in here and not only can you buy these digital devices, but you can actually hook them right up to the Macs and take them for a spin. Wouldn't it be great if when you went to buy a computer, or after you bought a computer, if you had any questions, you could ask. 이건 이제 지니어스나 이런 쪽 Well, that's what 그러니까 we've got. 상품 사용 설명을 해주는 분들 Genius bar. 이때부터 만들어놨죠. I'm not a genius, but I'll stand behind here. There'll be somebody here who can do service right in the store and who can answer any questions you've got about the Mac or about any of the peripherals or software that's working. And if that person doesn't know the answer, 그래서 지니어스가 모르면 이때는 전화하면 뒤에 더 아는 사람이 알려준답니다. but maybe the most exciting part of the back of the store is our theater. We've got an exceptional rear projection screen. 이렇게 극장 스크린까지 만들어놔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And of course, we can play, iTunes visualizations back here. One last thing I want to show you is all our great software. Look at this stuff. We have over 300 titles. From games 300개의 게임 타이틀이나 소프트웨어를 같이 장착해가지고 보여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We can't wait to feature your software right here in every single one of our stores. So, go write some more for us, and we'll build more shelves for as much as you can write. Take care. 되게 보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고 이때부터 정말 아이디어가 있죠. 그러니까 체험형 매장이라는 것을 IT에서 처음 만든 겁니다. 보시면 자기네 상품들을 섹션별로 나눠놓고 항상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가면 지니어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 소프트웨어 어떻게 까는지 이런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계속해서 알려주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제품들을 엮어서 쓸 수도 있게 해서 입점을 시켜놓고 삼성 매장을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쫙 그 컨셉별로 전시는 되어 있는데 삼성 것만 있죠.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상품을 파는 매장입니다. 근데 애플은 보면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안에 내 상품 쓸 때 내게 없는 게 있으면 그대로 이제 안에 안고 가는 그런 형태의 것을 최초부터 가지고 있었죠. 조금 더 진화된 매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젤라 아레츠라고 해서 버버리의 CEO를 하던 그 패션 쪽에 있는 분을 영입을 해가지고 최근에 가로수길에 오픈한 매장과 같은 새로운 포맷으로 이제 애플에서 리테일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전면이죠. 이분이 이제 버버리 CEO였던 분입니다. Celebrating the 15th anniversary of its retail stores, and to celebrate, they're giving us a look at this one, which they're calling the future of retail. You don't enter the future through doors like this. 그리고 알고 계시듯이 애플 리테일 스토어가 이제 평당 매출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되게 재밌죠. 저렇게 크게 안 팔 것처럼 만들어 놨는데 Into new stores around the globe. Apple's retail aesthetic has long been as clean as a space station. 이런 식으로 IT뿐만 아니라 자연하고 결합된 디자인, 그 다음에 나무 소재를 훨씬 많이 사용을 했고요. Hanger size doors slide 그 다음에 유리 벽면을 더 좀 강화를 시켰고요. things much larger than phones and laptops,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자랑하던 그 라이트를 없애버렸죠. Some accessories are still displayed 은색으로. with precise design and care that we've come to expect from Apple. But there are new touches. Or no touches, as it were. A wave of a hand. 그래서 재미난 게 매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안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플에서 가장 큰 상품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속성들이 매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터치, 그 다음에 그 곡선들 이런. And there's no more Genius Bar. You know, sometimes having to get your phone fixed is like going to the dentist. And so we said, how do we make it the most calming, the most inviting environment? Customers will now get their Apple hardware serviced in the tree-lined Genius Grove. This main second floor space. 지니어스 바로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니어스들이 다가가가지고 가로수길도 그렇죠. 그 상품 안에 있으면서 바로바로 이야기하게 체험 자체를 더 이제 늘려놓은 겁니다. Very few companies would take 20% of their real estate in a very expensive store and dedicate it simply to educating, to entertaining. 그리고 전체 매장의 20% 정도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오픈을 해서 상품 판매하지 않고 무조건 상품을 배우는 공간으로 쓴다고 합니다. Service in the physical retail space. The company wants the new stores to be places where people choose to just come and hang out at the weekend. So get there early. 그다음에 이 공간에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 그 음악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또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보통은 이제 리테일 매장이라고 할 때는 패션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패션이 가지고 있는 리테일 지식하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이나 체험형 지식들이 매칭이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매장이 구성될 수가 있고 그게 실제 효율까지 판매 효율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당 효율이 리테일 스토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나는 게 애플 스토어입니다. 근데 포기하기 되게 어렵죠. 한국에서는 평당 매출 이런 거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테일 매장의 직원은 판매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Humanized Technolog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니어스 이렇게 하죠. 일단 매장은 애플의 가장 큰 상품으로 재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상품 체험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니어스 그룹이라고 그래서 바보다 훨씬 친근한 포맷으로 배우는 것에서 우리 그 가로수길 가면 이렇게 다 모여 있죠. 그러면 이제 지니어스들이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알려주는 형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포럼이라 그래가지고 애플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곳에서 이제 2층, 3층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커뮤니티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브랜드 리테일은 브랜드 아까 DNA 얘기했잖아요. 내가 되게 센 사람이야. 내가 되게 아주 현명한 사람이야. 내가 되게 아주 섹시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매장에 딱 들어갔을 때 모든 요소가 얼라인되면 제일 좋지만 한두 개 임팩트하게 빡 느낄 수 있어서 고객이 이제 팬이 되게 만드는 체험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과하게 얘기해서 그 브랜드의 템플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랜드의 성전, 브랜드 신을 체험하는 공간. 보통 그렇게 세게 얘기합니다. 나이키 한번 보실까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 근무자는 스포츠 선수이고요. 윈도우나 컨셉 테이블이나 매장 이미지는 또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많이 좋아하시듯이 이제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러닝클럽 운영하고 있죠. 주요 매장들이. 그래서 주로 매장 근무자는 이제 이런 쪽이죠. 한국에서는 조금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미국 쪽에서는 실제로 스포츠 하는 분들을 매장 근무자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다 이제 전체적인 VMD 컨셉이 스테디움이죠. 그래서 실내 체육관처럼 만들어 놓고 들어왔을 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러닝 클럽들을 쭉 운영하면서 제 출장 갔을 때 뉴욕 5번가에 갔는데 일요일 아침인데 다 자고 있을 때 이런 양반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같이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니까 아이팟에다가 그 체험할 수 있는 신발들 렌트를 해줘가지고 실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경우에 한번 또 보실까요? 성인 인증이 예, 이것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성인 인증해야 볼 수 있는 란제리 패션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수천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팩트 있네요. 예.
예,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인데요. 이 양반이 이제 빅토리아 엔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슈퍼 모델을 반드시 쓰죠. 그래서 되게 싸구려로 보이는 그런 섹시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빅토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유럽에 있는 귀족 여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족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자기만의 그 란제리의 프라이빗한 공간, 이게 전체적인 매장의 컨셉입니다. 되게 그래서 집게들도 모던한 섹션이 있지만 되게 클래식하죠. 네, 요거는 이제 다행히 성인 쪽이 아니라서. 예. 그래서 보면 이 섹시함이라는 것을 여성이 봤을 때도 되게 워너비야, 되게 멋있어, 자신감이 있어 이렇게 보고, 남성들이 봤을 때도 야 되게 아름답네, 되게 섹시하네, 이게 두 군데 밸런스를 참 잘 잡아가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 되게 유명해진 서비스 중에 하나가 실제로 가슴 서비스, 가슴 사이즈에 대한 측정을 최초로 해줬죠. 그래서 여성 매장 직원들이 보통 그것에 대해서 서비스가 없었을 때 제일 먼저 하면서도 유명해졌었죠. 예. 다음에는 제가 성인 인증 받아서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셉들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럽 귀족의 란제리 와드로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장 컨셉이. 그다음에 클래식한 걸로 되어 있고, 슈퍼 모델을 써서 되게 좀 싸 보이지 않게, 되게 좀 그 사람의 퀄리티 자체를 상당히 높여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더아머를 잠깐 보여드리면, 언더아머는 컨셉 자체가 원래 미식 축구 선수가 자기의 컴프레션 웨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패브릭 소재로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컨셉은 나이키보다 괄호 열고 더 강한 플레이어 이렇게 됩니다. 나이키보다 더 센 놈. 예. 그 다음에 그 매장 컨셉은 아메리칸 풋볼의 스테디움입니다. 그 나이키는 아까 그냥 그 아레나나 이렇게 실내였잖아요. 그 다음에 매장 입구에는 그 아메리칸 풋볼 선수의 갑바신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진짜 하드하게 운동하는 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만약에 그 흑인 분들이 저쪽 나이키에서 많이 보여준다고 하면 여기는 히스패닉계에 진짜 떡대 좋은 분들, 또 이종 격투기 여자분 이런 쪽들이 막 나와서 운동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갑바신이거든요. 실제로 시카고 매장에 가니까 진짜 커요.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더아머를 지키는 언더아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오브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아메리칸 풋볼 할 때 있는 스테디움의 룩들을 매장의 천장이나 이런 쪽에 놔서 본인들의 헤리티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도 기억나시죠? 예. 빨간 갑바신. 예, 이제 골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 매장은 어떤 매장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커피 매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사실은 그 블루보틀이나 이런 서드웨이브 커피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시애틀에 만든 매장입니다. 그래서 커피 공장 컨셉으로 만들어 놓은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신을 할 때 가장 강력한 컨셉을 가지고 우리는 커피 로스터리야, 우리는 그냥 단순한 카페가 아니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스타벅스 리저브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컨셉 매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 리저브 매장이 많죠. 그 리저브 매장에 가면 주로 이제 핸드 드립 커피를 많이 해주죠. 바도 있고. 바가 잘 운영되지는 않지만 스타벅스의 리스크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는 되게 잘 돼요. 한국에서 다 1조 2천억 정도 하거든요. 스타벅스가. 근데 스타벅스를 치고 들어오는 게 이제 블루보틀이나 인텔리겐차처럼 원두 자체에 집중을 하고
애초에 스타벅스가 친밀하게 사람들하고 교감했던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 그 제3의 물결에 해당하는 커피의 새로운 주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스타벅스 리저브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고가의 원두들, 되게 정제된 원두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그거 아십니까? 스타벅스의 원두는 되게 씁니다. 첫 번째는 그 전 세계에 걸쳐진 그 매장권이기 때문에 많이 태워야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요. 두 번째는 믹스 음료가 주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뭐 모카라든지 또는 커피 믹스 음료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우유랑 만들었을 때는 쓴맛이 있어 되게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커피 매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에스프레소를 빙자한 카페고 우리나라에서 독서실, 뭐 이렇게 거실 이렇잖아요. 네. 근데 커피 본연의 맛이라는 걸 좀 놓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체험형 매장이고요. 이런 매장 짓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가의 실제 에스프레소 머신보다 좋은 거를 스타벅스가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최근에 그래도 뭐 동경 가면 한 번씩 가본다는 블루보틀 매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블루보틀 자체는 가면 실제로 이렇게 커피를 주문하면 바에서 1대1로 바리스타가 이렇게 내려주는, 그래서 대화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먹는 커피가 어떻게 제조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오빠들이 멋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이 너무 좋죠. 예. 이상하게 이 친구들이 이렇게 턱수염 기른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자 딱 쓰고. 그래서 가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계속 나만의 커피를 만들어주는 그런 컨셉트를 유지하고 있고요. 매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딱 그냥 블루 보틀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커피계 애플이라고 한 게 이 로고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나게 그냥 사보고 싶은, 머천다이징 제품 사보고 싶어 하는. 이 이제 브랜드를 만든 분이 이 그 관악인가 현악을 연주하는 음악가셨대요.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미니멀리즘을 체험하고 나서 제대로 커피를 만드는데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없을까를 막 고민하다가 여기 가면 또 이렇게 스피커가 그렇게 예술이래요. 그래서 음악도 좀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제대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 집에 하나 사왔으면 되겠다. 이렇게 커피를 직접 제조해서 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보여드린 건 여기까지인데요. 보통 이제 브랜드를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 리테일은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큰 오브제를 통해 가지고 딱 한번 표현하지만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것들로 찾아가는 거죠. 뭐 서비스로 될 수도 있고, 푸마 했을 때 되게 제게 기억나는 게 그 옷 갈아입는 곳 있죠. 옷 갈아입는 곳에 딱 들어갔는데 마치 그게 선수 라카룸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래픽만 딱 발라놨는데 딴 쪽에 들어가니까 그 운동장에서 잔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냥 래핑만 했는데 거기서 계속 사진도 찍게 되고, 야 역시 푸마는 다르네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그 남들이 보지 않지만 소비자 접점의 공간에 딱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이제 리테일들을 보면서 고객들을 팬으로 만든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고요. 혹시 뭐 리테일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 분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희는 제가 이 수업을 이제 만들 때는 사실은 가장 그 타겟 혹은 이 수업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친구들은 개인 창업을 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친구들이 이제 컨셉 잡고 하나씩 이렇게 예. 구축을 해나갈 수 예. 있게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만들고 있는데, 예, 예. 지금 리브랜딩을 뉴발란스나 푸마나 대형 브랜드들이죠. 합쳐서 그렇죠. 하는데 그거를 고객들한테 알리는 데는 컨셉을 잡는 것까지는 저희 그렇죠. 개인 머리로도 어떻게든 해본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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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걸 알릴 때는 돈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똑같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푸마 브랜드를 할 때 그때 이제 브랜드 매출이 되게 작으니까
뭐 1년에 마케팅 비용이 뭐 1,000만 원 요렇게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랜드가 원래 이제 그 이런 마케팅을 많이 하는 브랜드라기보다는 이제 저가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비용 개념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돈을 함부로 못 쓰게 돼 있어서 원래 푸마처럼 마케팅하고 싶어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그 당시에 푸마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뭘까를 막 찾아다녔어요. 부평오울에 찾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진짜 소수였던 비보이 친구들 이 푸마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 당시에 GB 스페셜이라고 해서 그 테니스화인데 요 밑에 이렇게 신발을 딱 들잖아요. 춤출 때. 야광 딱 들어가 있는 신발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푸마 엄청 좋아하는데, 야,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 니네 뭐 해주면 우리를 더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대회를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한 200만 원 들여가지고 그 저기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배틀 대회를, 댄스 배틀 대회를 이렇게 열어줬대요. 조금씩. 근데 그게 또 애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사진으로 바이럴되고 힙합 씬에서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뭐 조금 큰 강당 혹은 뭐 하위동 요즘에 나오잖아요. 하위동이처럼 그들 중에서도 인플루언서 이런 친구들한테 돈은 못 주지만 이게 옷을 입힌다든지 해서 조금씩 규모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을 그 당시에 바이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시작하고 커뮤니티하고 매체를 반드시 엮어서 가고요. 그때는 되게 지금 웃으시기는 싸이월드, 싸이월드의 바이럴이 되게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잡지가 또 엄청 또 힙합 관련된 잡지들이 그 얼리 애드버터 사이에서는 반드시 보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진짜 내가 진성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할 수 있는 뭔가를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은 초반에는 입소문밖에 없고요. 요즘에 입소문이라는 게 딴 거 아니라 내가 사신 고객이 블로그 리뷰 한번 올리는 거, 인스타에 한번 올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항상 SNS에는 허브들이 있거든요. 내 친구의 친구가 알고 보니 파워블로거야. 내 친구의 친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야 이거 내가 갔는데 새로 나온 건데 되게 쿨해. 한번 돌려줄까 하고 돌렸는데 그게 이제 빵 터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쌓여지지 않으면 대부분 광고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광고 잘 안 믿거든요. 요즘에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거나 상품 자체에 독특성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막 사랑받다가 인기치가 한번 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제 누적을 해야 되죠. 사실은 그 효리가 신발 신었던 저기 발렌타인 같은 경우도 한 3, 4년 계속 PPL 했습니다. 저도 가서 PPL 딜리버리하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패밀리가 떴다 같은 것들이 한번 딱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발이 한번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개인 창업을 하셨다 하면 제 후배가 있어요. 이제 후배라고 하기엔 한 20년쯤 후배인데 이랜드에서 이제 제가 코칭을 좀 도와줬는데 이 친구가 코칭을 하다가 내 꿈이 뭐냐, 뭐 하고 싶냐 하다가 퇴사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 빈티지 원피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퇴사해서 집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 매출이 있으니까 주택가 골목에 이제 조그마한 그 구멍가게 비운 거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거든요. 이름이 레트로문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그 라라랜드처럼 되게 복고적인 것만 이렇게 그 수입한 것들을 사가지고 팔았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뭘 좀 잘하냐면 그 인스타그램을 그 바이럴하는 걸 좀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사람들하고 플리마켓 나가면 꼭 이제 인사하면서 자기 이제 인스타그램들을 계속해서 이제 한 1, 2년 퍼뜨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팔로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주말에 뭘 하냐면 인스타 플리마켓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핸드폰 놓고 라이브 방송을 해요. 안녕하세요. 레트로문 뭐예요? 하면서 본인이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미리 예약하거나 점 찍으세요.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하면서 주말마다 그걸 하더라고요. 이름이 레트로문인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밌어요. 둘이 동생하고 막 대화 나누면서 이제 하는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누적이 되니까 갑자기 올해 원피스 주문이 엄청 늘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못 팔 만큼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건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플리마켓 가서 계속해서 작지만 입소문 내는 팬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오게 연결하는 거, 들어왔을 때 살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작은 마케팅 활동, 그 인스타 라이브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3, 40명만 그걸 보고 있어도
그분들한테 신상을 보여주거나 또 새로운 상품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니까 판매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이렉트 메시지 DM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제 또 대화해주고. 그래서 초반에는 결국은 그런 로열티 마케팅, 관계 마케팅, 그다음에 작게 시작하는 거 이게 현실적이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규모가 생기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임팩트 있는 것을 찾고 찾는 거죠. 유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유발도 초반에 유발한테 그 비보이 같은 친구들이 그 픽시 타는 친구들이었어요. 예, 한때 픽시 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친구들이 이제 스폰서십 해주고, 그다음에 홍대 씬에서 유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유발 앰베서더라고 그래서 딴 거 없고 신발 그냥 드리는 건데, 그 뭐 이렇게 유발 최초 홍대 여신이 한 분 계시거든요. 여신님께도 신발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헤어컷을 영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이 계세요. 어디서 유학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은 남자분 한 분인데 예약을 해서 한 번에 한 명씩만 깎아요. 그래서 그 샵에 오는 여자분들의 로망이 멋지게 생긴 내 남자가 이렇게 머리 감겨주고 컷 이렇게 해주고 뭐 예약해서 딱 2분 만에 공간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입소문이 그냥 작은 커뮤니티에서 날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작업하는 거. 그다음에 한 분 또 되게 고마운 분이 그 오보이 발행하시는 김현성 작가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유학하실 때 유발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인쇄 광고를 찍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현성 작가분하고 좀 이렇게 도움 받아가지고 화보를 찍고, 그러니까 동물들, 그러니까 유기견이니까 스타들이 유기견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보를 찍고 그 화보를 가지고 이제 잡지 광고를 못 하니까 퍼미션을 받은 다음에 블로그나 온라인에서 그걸 사용을 했었거든요. 광고 대신에. 근데 그게 이렇게 누적이 되기 시작하니까 되게 비용 효과적인. 그래서 한번 찍을 때 화보 비용이 그 당시 한 150, 200 정도밖에 안 하니까, 요즘에 뭐 광고 찍는다고 뭐 나가면 뭐 몇천만 원 금방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실제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협업해서 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물어물어 찾았죠. 정말 무거워. 예, 진짜 물어물어 찾았죠. 예, 첫 번째가 매장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는 사람 중에 별난 사람 없나. 예. 그러니까 이제 매장 주들은 알거든요. 이제 자꾸 오는 사람들이 있고 특정 물건이 많이 팔리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판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이제 마케터들이 가서 혹시 좀 스타일이 되게 좋거나 좀 왔을 때 진짜 괜찮은 분들이 없냐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를 들면 비보이는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이제 말을 걸죠. 이제 명함을 주면서. 그러면 이제 같이 좀 뭐 합시다 하면 이제 춤출 때 한번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보면 아 제대로다. 그러면 대회 한번 해볼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푸마도 글로벌 푸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글로벌 푸마도 초반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요한 자이츠라는 회장이 이제 LA 허리우드에 머물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돈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는 못하지만 헐리우드 스타들의 파티에 계속 참석을 했어요. 야, 내가 회장인데 신발 한번 신어볼래? 그래서 브래드 피트한테 이제 친구 먹고 이렇게 신발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머물면서 이제 그렇게 실제 푸마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런던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클럽에서 잘 노는 그 주니어를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클럽 가서 되게 힙한 사람들을 사귀는 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때 클럽 이렇게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푸마의 매장 뒤쪽에 그 푸마 하우스라는 곳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 푸마 하우스 오면 옷도 좀 쿨한 게 있고 시즌 전에 게 있어. 그럼 놀러 와. 그래서 친구 먹고 그럼 명함 들고 이제 오면 그 친구들은 막 이렇게 수다 떨다가 야, 이거 좀 어떠냐? 한번 뭐 니네 그 저기 뮤직비디오 찍을 때 한번 입어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어떤 PPL인데 미디어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인플루언서들을 친구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넓혀갔더라고요. 근데 워낙 또 그 미디어의 허브가 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패션쇼에 한 번씩 올라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뮤직비디오도 떠버리고, 이런 식의 기회를 많이 잡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시대에 따라서 매체가 바뀔 따름이지 방식 자체는 결국은 그 브랜드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또 그 사람을 타고 들어가서 미디어 임팩트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또 진심으로 대해주고 그 사람들을, 그 다음에 요청도 하고요. 야, 좀 도와주라. 좀 힘들어.
요거 한 번만 좀 신어줘. 예. 근데 되게 괜찮은 상품으로 옵션은 실제로 그렇게 찾아갔어요. 예. 나이키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반에 나이키 같은 경우도 이제 선수들 찾아가서 좀 신어줘 이렇게 해서 신어주면 신발도 줄게 이렇게 시작했어요. 언더아머도 마찬가지예요. 언더아머는 이제 A급 선수들은 안 하니까 나이키 다 하니까 이제 주니어 중에 되게 잘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 누구 시켰냐면 은퇴한 A급. 은퇴한 A급은 스폰서십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한 10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이 당신이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는 주니어들한테 시딩하면 우리가 옷 줄게. 그렇게 해서 언더아머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략으로 이렇게 이 친구들이 메인으로 올라가니까 메인 올라가고 나서 이제 바이럴이 많이 되고 비즈니스도 커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환상들은 이제 다 됐을 때 보시니까 그렇지만 초반에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 대신 잘 봐야죠. 도대체 누가 내 브랜드의 어떤 속성을 좋아하냐? 또 그 사람 뒤에 어떤 허브가 있니? 그 다음에 좀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또 질문 있나요? 예, 많이 늦었죠.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